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월요일 추석날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있고 여행지에 가신 분들도 있고 어디에 계시든 누구하고 계시든 오늘 하루만큼은 아주 풍성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성한 한가위처럼 올 가을도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알찬 이야기들로 추석 행복한 아침 열어볼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개그우먼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자동차 전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곱지요? 곱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한복이 예뻐요. 너무 곱게 잘 어울려요. 네. 네. 박수림 씨 오늘 주제는요? 네. 자, 여러분들, 자, 어떤 영화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파묘요! 뭐 파묘지 뭐. 바로 맞췄네. 천만 관객 돌파. 야. 파묘, 맞습니다. 자, 파묘처럼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상의 무덤이 옮겨졌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함께 하실 사연 이겁니다. 허락 없이 조부모 묘소 옮긴 차남 가족.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조상을 잘 모셔야 가정이 편안하다는 말이 있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조상들을 위해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고 극진히 모셨는데요. 다 저희 가족 화목하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배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수 씨? 지금 선산을 팔자는 거예요? 네, 아유, 그이도 하늘나라 간 지 벌써 꽤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매번 명절 때마다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무덤 찾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주버님도 선산 관리하는 거 힘들 것 같아서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조상 대대로 관리해온 선산을 그걸 어떻게 팝니까? 그리고 거기에 중조부님 계시죠, 조부모님 뭐 묘소 다 있는데 아유 전 절대 안 팔아요. 전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선산을 팔자는 재수 씨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있던 조상님 묘가 어디로 간 거야? 설마 여보세요? 야 진태가 설마 네 짓이야? 조상님 묘 대체 어디로 빼돌렸어? 아유, 저희 그 어머니가 선산 팔자고 했을 때 허락해 주셨으면은 이렇게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이게 깔끔하게 끝나고 이렇게 이랬을 텐데, 예, 할아버지 할머님은 제가 추모공원에 잘 모셨으니까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뭐? 진택이 너 어떻게 장남이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맘대로 부모님 묘를 옮길 수가 있냐? 아유, 큰아버님 이미 그 묘도 다 옮긴 마당에 뭘 더 어쩌겠어요. 더 좋은 곳으로 저희가 잘 모셨으니까 조상님도 그곳에 아주 행복하게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버님이 좀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야, 난 절대로 이해 못한다. 너희 두 사람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소송 걸 테니까 너네 각오하고 기다리고 있어. 장남인 저와 상의도 없이 몰래 선산을 판 것도 모자라서 그곳에 있던 조상님 묘까지 추모공원에 마음대로 이장해버린 차남네 가족.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와,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와. 조상들 묘를 말도 없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이거 진짜 황당할 것 같은데요? 이 장남인 이 얘기를 보내주신 네. 분한테 상의도 없었다는 거 아니냐? 예, 그죠? 자, 일단 자세히 한번 들어보죠. 자, 때는 2020년 7월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아내 A씨와 아들은 조부모 묘가 있던 가족 소유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서 분묘를 발굴해서 화장을 합니다. 그 뒤에 추모공원으로 이장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자, 고인의 형인 B 씨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내 허락도 없이 네. 그 부모님의 묘를 이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글쎄 분묘가 가족 공동 문제다 보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다 상의를 마치고 사인 다 하고 이래야 옮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가족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산이 뭐 혹은 뭐 어떤 땅이 있는데 이게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에요.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그게 뭐 종중의 땅이라든지. 네. 그런데 뭐 장남이 한 명 있는데 그 장남이 그 땅을 물려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그 땅 안에는 선조들의 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경우에 장남이 이 땅의 소유자는 나고 어허. 등기부등본 떼 보면은 소유자 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막 이장 같은 거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 동의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단 한 사람의 소유물로 간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제사의 대상이라는 어떤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분묘를 이장하려면 이 후손들을 포함해서 뭐 직계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만약에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장을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묘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분묘 발굴 분묘 분묘 발굴이나 훼손죄가 적용돼서 5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분묘 발굴, 훼손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분묘 발굴. 근데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된 부분이 바로 이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이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그냥 파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상생활에서 아니 네. 이런 일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왜 묘자리라는 표현을 네, 쓰기도 묘자리. 하는데 이 묘자리를 잘못 썼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친척은 이 묘자리를 옮기고 싶고 네. 이 묘자리를 잘 썼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또 가족은 옮기지 않자고 하면서 아. 실제로 이런 일이 분쟁까지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분묘를 발굴하고 네. 또 유고를 손괴하면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사연도요 실제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네. 먼저 1심 재판부에서는요 분묘를 발굴한 부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골 손괴한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다시 이 파헤쳐서 화장을 했기 때문에 분묘 손괴가 맞다고 또 인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분묘를 파헤치고 결국 유골을 손괴한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되어서 네. 각각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아. 하지만 또 2심으로 가서는 네.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분묘를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을 했지만 네. 유골을 손괴한 혐의는 무죄로 본 거죠. 그래서 1심보다 형량이 감경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사연에서는 묘를 이장하고 화장까지 했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유골 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이렇게 판단하기 조금 그러게. 좀 이상하긴 네. 하네요. 그러니까 유골을 손괴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까? 이 재판부의 판단을 좀 살펴보자면요. 네. 화장을 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맞아요. 그런 한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화장을 했다고 유골을 손괴한 것까지는 볼 수 아니다.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네. 유골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 유골 손괴는 무죄로 봤지만 이게 다시요. 대법원에 가서 또 뒤집힌 겁니다. 아니 그야말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는데 네. 대법원에 가서 또 뒤집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였는가 생각해보면 판단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물론 매장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장이 되어 있는데 제사 주재자의 동의 없이 이것을 분묘를 발굴을 해서 화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동의를 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는 유골이 훼손되었다, 손괴되었다고 충분히 느낄 만한 사안이라는 걸 대법원에서는 강조를 한 겁니다. 아하. 결국 사회의 풍속을 고려할 때 이렇게 동의 없이 이장을 하고 화장을 해버린 것은 유골을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뭐 화장보다는 묘를 쓰고 뭐 선산을 그렇죠. 모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묘 관리 문제나 혹은 뭐 선산 매매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이 분묘 발굴 이 죄 사건만 829건에 다릅니다. 와. 이 분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이제 보통 대부분은 유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혼하고 난 다음에 전처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전처 부모의 묘를 찾아가서 그 묘를 파헤치고 마음대로 이장을 하고 이러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 동생들과 형이 갈등을 겪은 끝에 어머니의 묘에서 유골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 묘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연처럼 이 묘를 이장하는 거에 대한 분쟁, 이런 소송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네. 누군가의 토지인데 그 토지 내에 있는 묘는 누구 건지 모르는 경우예요. 모르지. 예, 맞아. 누구의 묘인지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분묘의 관리 처분권자가 누군지 모르기 있어요. 때문에 맞아요. 사실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그 관리 처분권자를 상대로 뭐 소송을 걸든지 해야 될 텐데 누구의 것인지 몰라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유족이 뚜렷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연고자 분묘도 적지 않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유족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런 무연고 분묘 같은 경우에는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분묘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연고자를 찾는 공고 절차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게 3개월 정도 걸리고, 이 기간 동안 유족이나 연고자가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확정이 되고 이후에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서 이장이나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무연고 분묘 같은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지만 반드시 이 법에 정해진 공고와 허가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광주지법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목포시에 사는 13명의 원고가 목표시를 상대로 개인 분묘 설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이게 처분을 어렵다. 취소해달라. 아이고. 개인 분묘 설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취소해달라. 김수원, 이거- 거북이와 두루미 이거잖아요. 왜 길어?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 개인 분묘 설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좀 쉽게 끊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묘를 쓴다, 분묘를 쓴다라고 하면 아무데나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산 보면은 분묘 굉장히 많은 거 볼 수 있잖아요. 함부로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 분묘를 쓰려고 한다면 지자체에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규정이 장사 등의 법률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뭐 위치라던가 거리라던가 위생 문제를 좀 두루 고려를 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2021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는데 거기에 원래 분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시에다가 나 이 분묘를 옮기겠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이 묘지를 옮기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땅의 소유자도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네. 해당 묘지는 가족들이 예전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었던 묘지였던 겁니다. 그러면 가족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도 모르는 새에 분묘가 분묘됐어. 이장이 된 그런 사태가 초래되게 된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함부로 분묘를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된 건데요. 네. 가족들이 다시 그 자리에다가 나는 분묘를 세우고 싶다, 다시 옮겨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목포시가 이와 관련해서 인접한 공중시설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여기에 다시 묻을 수는 없다는 처분을 한 거죠. 이 결국 유족들의 신청을 이 시가 목포시가 거부한 건데,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족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었죠. 원래 분묘가 잘 설치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무단으로 이것을 이장을 했는데 다시 그곳에다가 분묘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난 거잖아요. 법원에서는 이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법 규정만 보자면요. 어떤 시설에 100m 이내에 인접하고 있어서 그 네. 거리 제한 규정을 위배하는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선상의 그 거리만
논의할 것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실제로 주변에 논밭도 있었고 지대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어서 그곳에 분묘가 있다고 해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요. 결국 모포시에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유족 입장에서는 그 조상의 묘 파헤쳐진 걸 복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 어떡할 거냐고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을 취소를 했으니까 다시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미 받은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그거 네. 어떡해. 거부 처분 취소돼서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는 이미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사실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위자료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분묘 발굴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재물을 손괴했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효사상과 이제 결부된 어떤 불법 행위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는 조금 더 이 위자료의 책정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 위자료가 보통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내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토지 분쟁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토지 분쟁 과정이 있었는데 분묘를 무려 6기나 파냈어요. 6기나 파내서 그냥 인근으로 본인이 무단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사 책임으로서 어떤 범죄, 당신은 뭐 분묘를 발굴한 게 엄연한 범죄를 구성해 이런 거를 넘어서서 정신적 충격, 이 마음의 상처, 이거를 어떻게 그런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당신이 거기서 뭐 참회하고 그런 걸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위자료로서 금전을 청구하고 싶다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이제 막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선산이 있는 분들뿐이 아니고 공원 묘지에 매장을 하셨던 분들도 여기가 10년인가 15년마다 관리비를 또 내야 돼요. 네. 그럼 가족끼리 모여서 이번 참에 아예 그 화장을 다시 해서 이 추모공원 같은 데다가 옮기죠. 이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가족 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법적 제도 이런 것도 뭐 물론 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합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네.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뭔가요? 자, 어떤 영화인지 맞춰보세요. 오늘 영화로 가는 그럼 로다운 로다운 따라따라리라라 레미제라블. 로다운 정답이야.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그렇죠. 이 장발장 아시잖아요. 이 주인공인데 빵 한 조각을 훔쳐가지고 19년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영화죠. 자, 이번 사연 역시 초코빵 하나 때문에 법정까지 서게 됐다는 한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자, 이 사연은 400원 초코과자 먹었다가 절도죄라고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직장인분들은 모두 공감하시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슬슬 당이 떨어져서 달콤한 간식 하나 생각난다는 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새벽 순찰 후에 출출하기도 하고 단 게 좀 먹고 싶기도 해서 회사 냉장고에 있는 과자를 꺼내 먹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봐요, 박수림 씨. 아,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이세요? 수림 씨가 그 회사 냉장고 안에 있는 간식 먹었어요? 바른 대로 말해요. 나 지금 CCTV까지 다 보고 오는 길이니까. 네, 바른 대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그 새벽 순찰 오다가 출출해서 꺼내 먹었습니다. 아, 이 네. 사람 이거 진짜 안 되겠네. 네? 아, 누구 허락 받고 지금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막 꺼내 먹어요? 아니, 탁송 기사님들이 냉장고 안에 간식이 있다고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냥 간식도 아니고 네. 감히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그냥 막 꺼내 먹어요? 당신 이거 절도죄로 고소할 거야. 그렇게 알아요? 아니, 무슨 4,000원짜리도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400원짜리 초코과자 하나 먹었다고 절도? 그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 심한지 안 심한지는 어디 뭐 법정 가서 따져보자고. 법정 요즘 유행어예요. 무슨 법정 가서 계속 그러시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떠벌어 있을까요? 회사 측에서는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과자를 먹은 것은 엄연한 절도라며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고작 400원짜리 초코과자 하나 먹었다고 절도라니요. 정말 억울합니다.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니 많은 분들이 이 사건 뉴스를 보면서 이거 정말 현대판 장발장 사건 아니냐 이랬단 말이죠. 네. 우리도 방송 시작 전에 와서 초코과자 하나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이러고 방송하는데 맞아요. 네. 지금 그게 얼마예요? 400원인가? 아, 500원인가? 그거 뭐 하여간 가격이 네. 돈을 떠나서 야 이거 뭐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그 전북의 한 물류회사에서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41살 A씨가 지난해 새벽에 순찰을 돌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하고 커스터드 뭐 합쳐서 1,000원 남짓한 그런 과자를 집어 먹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A씨는 평소에 기사들로부터 그 냉장고에 있는 간식 먹어도 돼 이런 말을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먹었대요. 그러니까 난 너무 억울하다 먹으라 해서 먹은 건데 근데 회사 측은 변상 대신에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요. 결국 A씨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이에 1심 법원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요. 현재 A씨는 항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거는 뭐 제가 뭐 회사 측 연기를 하기는 했지만 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거 뭐 1,000원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상. 그럼요. 그냥 정 싫었으면 그냥 말 한마디 아 이거는 조금 회사 물건이라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도 아니고 그냥 바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들어볼까요? 자,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O, 아니라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추석인데 우리 기분 좋게 합시다. 예? 예? 그렇지. 두 분 다 아니다. 이거 처벌하면 안 되지. 내가 반대로 들려 그러다가 이거 너무 아닌 것 추석이잖아요. 같아가지고. 예, 이건 너무 아니다. 네. 저도 이렇게 보면 방송국 내에 이렇게 우리 과자 먹으라고 이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기실에. 그러면 환경미화원 이렇게 아주머니들 청소하시다 보면 이렇게 출출하시니까 그래. 한 개 드세요 여러분. 아이고 고마워요 하고 드시거든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잖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다 너무 출출하고 힘드니까 냉장고 좀 먹으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꺼내서 그냥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걸 원래 CCTV 봐가면서 이러면 본인이 찔렸으니까 그걸 안 되는 걸 알았었겠지만 자연스럽게 꺼내서 드셨단 말이에요. 이 본인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절도죄까지는 아니죠. 맞아요. 네. 아닙니다. 하여튼 저도 오늘만큼은 수림 씨 의견에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네. 이거는 이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뭐 진짜 도의적으로 좀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럼요. 400원짜리 그거 하나에 이거에 뭐 소송 걸고 막 이렇게 되면은 법이 너무 좀 난무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좀 저희도 방송 대기하다 보면은 그 우리 이렇게 뭐 과자 같은 거 있는 거 제일 많이 먹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일. 예? 심지어 집에 갈 때 가져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도죄입니까 이거? 저도 가져가. 저는 안 먹고 갖고 왔어요. 아니 저는 이게 장거리 가게 되면 차에서 이제 좀 먹으려고 맞아요. 이동할 먹으려고 때 몇 개 먹으려고. 가져간 적도 있는데 괜히 찔려 이거 사연을 들으니까 이렇게 뭐 여기 채널에서 소송 걸지는 않을까. 네? 아니 그거는 우리 거잖아요. 우리, 우리 우리 제작진이 먹기로 한 거. 해놓은 거니까 먹는 건데 먹어도 되는 거죠. 저는 고백하건데 우리가 생방 끝나고 이제 가면은 다른 녹화가 있어서 제 대기실 하는 그 방을 세팅을 새로 해놓는 그럴 때가 때 있어. 있어. 거기 거 근데 먹었어요? 거기에 새 과자가 있다. 그게 우리 건 아니야. 근데 거기 보니까 초코 과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낼름 하나를 쓱 먹었지. 절도입니까? 이거는 절도 같은데요? 다른 방송 프로그램 팀의 과자를 먹으면 이거는 절도예요. 아니 그래도 같은 채널 A 프로그램이잖아. 그래. 그거는 다 이해. 드세요. 아니 드세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1심에서는 유죄였단 말이에요. 절도라고 봤어요? 그렇죠. 벌금 5만 원. 그래 그랬더라고. 절도의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초코과자 하나를 훔친 건 절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초코과자 한 박스 가져간 건 어떠세요? 그거는 그렇게 갑자기 들이대시면 그거는 갑자기 먹고 복잡하지. 싶어서 가져갔다기보다는 좀 그건 차원이 일부러 좀 가져가는 한 박스를 챙겨갔다. 심리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그거. 그러면 초코과자 한 박스가 아니라 한 3박스 가져가면 그땐 절도가 되는 걸까요? 그거는 상황이 좀 다른데. 같은데요? 작정을 어떻게 계획적인 먹어요? 거 아니에요? 그래. 대박스를 맞아. 그래서 이게 이 절도라는 건 타인의 어떤 물건을 내가 점유를 가져왔을 때 딱 정리가 되는 거지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은 감안할 측면이 있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요 여러 특수성이 있긴 했습니다. 이 1심에서는 어쨌든 벌금 5만 원
벌금 5만 원이어도 유죄가 분명해요. 그건 그러니까 절도죄가 억울하다. 인정이 되었는데 네. 일단 회사 측에서 처벌을 강력하게 원했다는 점이 근거로 들었고요. 이 과자가 이 사무 공간의 냉장고 안에 들어 있었는데 테이블 안에 이게 테이블 위에 놓여진 과자가 아니라 안에 사무 공간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고 과자를 꺼내온 이런 부분은 다른 근로자들은 허락을 구하고 먹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진술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직원들은 허락을 받고 꺼내온 거지 이렇게 무단으로 냉장고를 열고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점이 강조가 그렇구나. 됐고요. 사실 벌금 5만 원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절도죄로 유죄가 내려진다면 그래. 또 회사를 못 다니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그렇죠. 당연히 이 벌금 5만 원을 받은 쪽도 항소를 하면서 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소송전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평소에 이제 다른 기사들이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이 말이 들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저는 변호사님 너무 지금 안타깝거든요. 현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후로는? 지금 이제 항소심 갔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먹어도 돼, 먹어도 돼라고 해서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먹은 것과 아까 우리 사례를 들어주셨다시피 다른 팀의 초코 과자인데 나한테 준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내 대기실에 있었지만 네. 다른 팀의 그 제공이 된 과자라는 맞아요. 걸 알아. 네. 그리고 서로 스스로도 긴가민가해. 먹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상태에서 먹는 것과 모든 어떤 직원들, 기사들이 관행적으로 거기 가서 먹고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봐왔고 내 선임도 먹었고 선임의 선임대 먹었고 뭐 창사 일에 계속 먹었다. 그래서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먹었다. 네.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쟁점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냉장고, 사무실 냉장고가 공개된 공간이었나. 막 몰래 다른 사람 대기실 들어가가지고 그쪽 쫓고 가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공개된 것이었냐.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제 대기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프로그램 끝나고라는 게 문제인 거죠. 더 이상 제 대기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사분들 사이에서 네. 간식을 공유해서 먹는 그런 관행이 있었나. 내 인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분한테 긴가민가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먹으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어떤 불법하게 영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법 영득 의사가 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쟁점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코 과자 하나 이거 먹은 거 가지고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가야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네. 변론이 바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 근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네. 우리 앞서 대기실 과자 사건도 동일한데요. 네. 내가 미안해요. 그 과자 뭐예요? 그 제가 팀 사올게요. 무슨 팀 프로그램 뭐예요? 거기 가서 얘기해. 뭐야 그 내가 과자? 한 상자 사올게요. 미안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요? 만약 오. 그 과자 선반에 다른 팀 먹지 마세요. 그런 게 써 있었다. 안 써 있었어. 안 써. 그렇죠. 만약 정말로 귀중하고 내가 우리 팀원들만 먹게 하고 싶다라는 과자라면요. 누구 팀 과자입니다. 다른 손대지 분들은 마세요. 이용을 자제해 주세요라고 붙어 있다거나 이번 사안으로 돌아오자면 냉장고 안의 간식은 딱 다른 사람들만의 간식이라고 한다면 냉장고에 있는 간식 함부로 꺼내들지 마세요라는 표지를 붙었다라고 하면 결론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초코과자 하나이든 두 개이든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만약 다른 직원들도 좀 자유롭게 냉장고 문을 여닫을 수 있었는데 굳이 꼭 집어서 이 해당 직원이 이 초코과자를 먹은 부분만 문제를 삼았다면 좀 평소에 갈등이 있다거나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됐던 그래. 건 아닌가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또 굉장히 유명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 우리 편의점에서 도시락 같은 것 많이 팔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건 엄격하게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맞아요. 정해져 정해져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제조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나면 아깝지만 무조건 폐기를 해야 맞아요. 돼요.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직원이요. 이 반반 족발이라는 제품이었는데 이 5,900원짜리 족발을 폐기 시간에 착각해서 아직 폐기 시간이 안 됐는데 먹은 겁니다. 아하, 그런데 CCTV 찍혀버렸구나. 이걸로 절도죄로 또 기소가 됐던 사건이 아이고. 있었어요. 진짜 어떡해.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1심 약식 기소에서 벌금형이 나왔었는데 네. 정식 재판 청구했습니다. 이거 억울하다. 벌금형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좀 공분을 사고 이 검찰의 어떤 이 시민위원회까지 열려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까지도 거쳤거든요. 네. 그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각박하다, 너무했다 이런 의견들이 주를 이뤘고 최종적으로 이 무죄를 받아서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절도죄가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 우리 변호사님들도 내가 맡아서 했던 사건 중에 이게 도대체 법정까지 올 일이야? 이랬던 거 없습니까? 진짜 실제 사건 중에 우산 사건이 있었어요. 우산? 네, 우산 그 아, 우리 많이 예, 꽂혀 있는데. 음식점 같은데 큰 음식점 같은데 보면은 비 올 때 앞에 우산들 엄청 많이 꽂혀져 있잖아요. 헷갈려. 우산들 많이 꽂혀져 있는데 진짜 이제 저의 의뢰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 건 줄 알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 너무 자연스럽게 많아요. 내 건 줄 알고 가져갔는데 이제 그게 절도죄로 신고가 돼서 이제 고소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CCTV를 봤더니 가져가는 거는 분명히 찍혔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가지고 가고 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 거가 아니야.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갖고 갔을 당시에는 내 거야 그냥. 내 거라고 검은색 이거 생각하고 똑같이 갖고 간 거예요. 예쁘고. 그러니까 범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CCTV를 보면은 쑥 가져가죠 그냥. 당당해요. 그러니까 뭐 주변을 두리번 거린다던가 뭐 우산이 이게 뭐 이게 고급 우산인가라고도 아니야. 그냥 쑥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절도죄로 고소가 돼가지고 당신 남의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가지 않았냐라고 이제 해버리니까 저 너무 억울해요. 전 진짜 제 건 줄 알고 갖고 갔다니까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으니까 무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변상해줄 책임 있죠. 뭐 새 거 사다 드릴게요. 그치만 저는 절도죄는 아니에요. 라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 우산의 주인분은 이 우산이 정말 너무 소중했네. 이 우산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러니까. 나는 변상 필요 없다. 새 거 갖다 줘도 나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우산을 갖고 간 당신이 자체 괘씸해서 괘씸하다. 형사처벌 받아야 돼. 이런 사건이었단 진짜 말이에요. 지독하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이제 실제 접하고 완만하게 좀 해결하시라라고 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분도 이제는 화가 난 거죠. 네,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는 가져가지 않았는데 왜 경찰에 오라고 하고 맞아. 막 맞네. 이걸 뭐 날라오고 어. 이건 도대체 뭐냐?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내가 당신 선임하겠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저의 조금 이걸로 진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감정으로까지 이게 치다른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우산 그걸 가지고 뭐 합의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런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진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이 지금 강선식 변호사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르고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비가 막 부슬부슬 와요. 저도 지금 다 젖게 생겨서 우산을 사려고 가게에 뛰어 들어갔는데 가게 문이 다 닫혀 있어. 그런데 이 가게 셔터 내려진 가게 그 옆에 구석에 버려진 우산이 하나 있는 겁니다. 버려진 건데? 이건 버려진 것 같고 주인이 없는 것 같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까 그걸 들고? 갖고 온 거죠.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우산 절도죄로 고소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손대면 안 돼. 알고 보니 그 우산이 나름 또 고가의 우산이에요. 아이고 참. 고가의 우산을 함부로 훔쳐갔다 이렇게 고소가 되었는데 이 상대방 측에서요. 나 이 우산 잃어버려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아야겠다. 합의금 한 300만 원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했던 뭐야. 사례도 있습니다. 좀 근데 어마어마- 버려져 있던 건데 아무도 안 쓰고 버려져 있던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우산 살이 다 부러져 있고 찢어져 있는 그런 우산 들고 가세요 차라리. 멀쩡해 보이면 괜히 내가 잠깐 놔둔 건데 왜 갖고 가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남의 건 진짜 손대지 말아야 돼. 돈이 떨어져 있다 그건 주워 가세요. 1,000원짜리는 괜찮아요. 지금 한 번 또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가 실수했네. 절도죄 말고요. 네.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버스 자리에 누가 노트북을 두고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휴대전화를 두고 갔다. 네. 슬쩍 하면 될까요? 안 안 돼, 될까요? 그건 안 안 돼요. 되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안 돼, 안 돼. 이렇게 누군가 잃어버린 유실물이 분명하다 하면은 그걸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주인을 찾아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유실물 센터에 갔다가 맡긴다거나 경찰서에다가 신고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네. 이 길가에 버려진 우산 같은 경우도 결국 유실물에 해당해서 엄밀하게 엄격하게 감정을 다 배제하고 판단해 보자면
점유일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가져가려고 오히려 절도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네.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고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값어치가 좀 없는 물건이라도 남의 거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장우산 잘못 가져가서 이 우산 때문에 소송까지 갔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유예라는 건 네. 이걸 굳이 지금 법원에 가져가서 처벌까지를 구하지는 않겠지만 기소가 될 만한 사안이었다. 그러니까 절도죄의 유죄는 맞지만 네.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겠다는 건데 이것에 또 분개해서 헌법재판까지 가서 아이고. 최종적으로 이 기소유예까지 취소됐던 사안도 있거든요.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런 물건의 값어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상한 게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딱 이런 케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산 사례에서 네. 합의금 300만 원 언급했다는 거. 이거는 좀 약간 소중한 우산이고 뭐 비싼 우산이고 뭐 얼마나 비싼 우산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합의금을 노리고 좀 그래, 300이니까. 그래. 300만 원의 우산도 버려진 것 같은 우산이었는데 300만 원이나 한 거는 조금쯤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거 과해요. 다 인정 안 됐죠? 이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뭐 합의금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네.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에 합의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고소를 취하한다라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면 그걸 취하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개념인 건데 그 300만 원 이건 사실 민사소송으로 갔어도 300만 원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뭐 끽해봤자 우산값 정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산값 같이 이렇게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거면은 위자료 같은 것도 인정이 별도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300만 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사람이 형사처벌의 위협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내가 300만 원을 받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행위가 위험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한 처벌이라고 해도 회사에서 어떤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또 공직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짜 더 큰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헉,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우산 갖고 온 것뿐인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큰 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그런 어떤 지위를 악용해가지고 당신이 이런 상황이니까 합의금 주지 않으면 나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행위가 하나의 공갈 행위에도 혹은 협박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합의금 요구 이게 전혀 그래, 문제가 안 될 맞아요.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법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어떤 그 사소한 부분까지 다 법대로 해! 법원에 가! 뭐 이렇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만한 합의라는 것도 있고 대화로 풀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나 봐. 맞아. 뻑하면 이거 들고 어디 가가지고 그거 내고 뭐 이러는 걸 보니까 법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금만 뭐 비유 틀리는 게 있으면은 법대로 해! 이러고 가버리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데. 네. 자, 오늘 그 법이 알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호선의 복면 상담소. 이호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주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 뭐 딩크족이라고 하죠.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이 없이 살기를 스스로 택한 그런 부부들을 일컬어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여전히 뭐 시댁이나 혹은 주변의 시선, 잔소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복면 상담소에서 나눠볼 주제 바로 이겁니다. 손주원하는 시댁 어쩌죠? 어떤 고민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9세 주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저기 시골에 어머니 보러 갈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애 소식인데 저희가 시골을 갈 때마다 듣는 얘기긴 해요. 근데 저한테만.
제가 결혼한 지 한 8년 됐어요. 근데 저 아직 아기가 없고 남편하고 결혼 전에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갖자. 하지만 일부러 시험관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갖자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딩크가 이제 좋아졌죠. 이제 딩크로. 근데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 했다가 이제 제 의사를 더 많이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딩크로 가기 시작했죠. 그것을 시어머니나 시부모님한테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기겠죠 이렇게 말씀만 드리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말씀해주시고 아니면 이제 명절 때나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르신이니까 어머니니까 아버님이니까 그러겠거니 했지만 이제 그게 계속 듣다 보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제 8년째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이제 스트레스가 돼서 이제 제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50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게 요즘에 고민이 됩니다. 근데 어머니 입장을 보면은 저희 남편이 이제 이남 일녀 중에 막내예요. 막내인데 형님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아주버님, 그다음에 형님 그리고 저희 남편인데 그 형님은 아이가 계세요. 그러니까 누나분, 그러니까 고모라고 해야겠죠. 그 누나분은 있으신데 이제 아무래도 시골분이니까 이제 출가외인이라서 그냥 자기 친손주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주버님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결혼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희망을 좀 걸으셨겠죠. 근데 남편도 그때 42살에 이제 저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포기했다가 이제 희망의 불씨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손주 포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50에서도 났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다 보면 거기다 대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저는 좀 참는 걸로 가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고생스럽게 살림을 하셔가지고 저는 어머니를 좀 많이 좀 이해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거의 이제 10년 되니까 조금 이제 그런 말씀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나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시간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덜 상하게 하면서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좋은 조언을 제 욕심일지 모르나 그런 거를 찾고 싶습니다. 네, 고민 상담을 들어봤는데 사실 명절 때 빠지지 않는 얘기가 결혼 아직 뭐 애인은 뭐 이렇게 그쵸.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그리고 네. 이제 결혼해서 이 부부가 오면 아직 소식은 없니? 둘째. 애는 뭐 이러는데 네. 근데 듣는 사람은 이제 좀 거북해지면서 부담스럽고 이렇다고들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이 자리에 직접 모셔봤어요. 예, 오늘 상담해 주신 분인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 신혼 때 결혼 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신혼 초에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조금 이제 1년 좀 지나면서 그때부터 슬슬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결혼 5년 차인데 지금 아이가 없고 근데 또 저희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은 부담 줄까봐 아예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특징은 제가 눈치를 봐요. 스스로 이제는 뭔가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보면 지인들이나 부모님 친구분들이 아이 소식 없니? 왜 너희는 아이를 안 가니? 이런 말 참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사례자분은 이 문제가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제 부담으로 좀 느끼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안 받아들였는데 한 결혼 한 4, 5년 차 될 때부터 이제 이게 조금 좀 이제 심각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담되죠. 네. 저도 결혼을 35에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그렇게 결혼 빨리 해야지 이런 얘기를 제가 먼저 얘기했거든요. 전 제가 알아서 한다고. 근데 주위의 지인분들이 맞아요. 아유 수림이 요즘 너무 예쁘다. 물 올랐어. 지금 딱 결혼할 정년기야. 주위에서 나 무속인인 줄 알았어. 지금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막 쫓기듯이 막 결혼은 어차피 남자친구 있었으니까 제 남편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근데 애 빨리 낳아라. 낳을 거면 어차피 우리 20대 때 낳아야 되는데 지금 늦었다 빨리 낳아야 된다. 안 그러면 애한테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뭐 압박을 주니까 또 아들 낳았어요. 그럼 괜찮다 수고했다 이게 아니라 둘째는 언제? 주위에서 너무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제가 너무 심리적 부담이 좀 되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우리 명절 때 만났을 때 네. 이런 얘기를 어르신분들이 하시는데 거기서 막 싫은 티를 내고 막 그러면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또 이러시잖아요. 맞아. 네. 네. 그러니까 괜히 또 거기서 짜증 내고 그러면은 야, 너는 그런 거에 또 왜 짜증을 내고 그러냐. 다 너 잘 되라고 잘 하는 되라고 건데. 하는 건데 뭐 이러니까 또 이제 싫은 티도 못 내고 그래서 좋게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빠져나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딱히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명절에 친척들 모인 큰 집이나 혹은 그 집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명절 기간 동안 한국인이 가장 듣기 싫은 말, 명절 금지어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취업, 결혼, 뭐 출산 관련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맞아. 인공지능은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만나는 사람은 있니?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말이 미혼자에게는 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분석을 했고요. 또 아이 언제나 가질 생각은 없니? 뭐 이런 출산 관련된 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공지능은 결혼이나 이런 뭐 출산, 취업은 매우 개인적인 영역인데 이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마치 인생에 있어서 정해진 코스처럼 우리가 늘 걸어가야 하는 그 코스처럼 압박을 준다는 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맞아. 자, 여기 계신 분들도 명절 때 잔소리 꽤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하는 입장인가 싶기도 한데 어떤 게 가장 싫고 좀 귀찮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취약한 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차피 결혼하고 아이도 다 낳았으니까 다른 잔소리는 없는데 방송을 하다가 그 방송이 끝났어. 그러면 어떡하냐. 너 밥벌이는 어떡하냐. 그러면 손가락 빨아야 되나 어떡하. 이런 거 있잖아. 알아서 다 방송하고 행사하고 다 할 텐데 TV에 안 보이면 너 요즘 놀고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 큰일 났다고. 이것 때문에 행복한 아침을 너 끊으면 안 돼. 그래서 계속 해야 돼. 어른들이 걱정해서 안 돼. 그런 나에게 지금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거 너 언제 하냐 이런 게 정말 잘 맞아요.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제 아이도 있고 결혼도 뭐 그렇게 늦게 하지 않고서 이런 건 없는데 이제 회사를 제가 대기업에 젊었을 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대기업에 얼마 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 기자로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명절 때 갈 때마다 그 회사를 왜 나와가지고 그래 맞아. 그 회사 나와가지고 왜 뭐 조그만 회사 다니고 뭐 이러냐고. 네, 요런 거. 그리고 뭐 한때 제가 정부 공기관도 다녔었거든요. 네, 정부 공기관 다닐 때 그때는 또 막 또 뭐 야 너가 이제야 그 빛을 보는구나 그랬다 거기도 1년 만에 나갔어요. 그리고 왜 또 나왔냐. 또 왜 또 나와서 또 왜 또 하고 뭐 또 기자 하면서 또 뭐 이상한 거 자꾸 하고 그러냐.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이번 추석 때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거 그거예요. 나도 아는 불안이나 사실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면 맞아. 이게 맞아요. 굉장히 좀 이상하게 되는 건데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 다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에게 아직 해당하지 않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을 요청하면 내가 그걸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우리가 압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장예은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 우리가 뭐 요새는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이라든지 이게 지금은 사생활입니다. 가문의 대를 잇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완전히 사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요새 명절 금기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인생 금지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잘 묻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먼저 저도 들고요. 또한
한 가지는 우리가 옛날에는 너 언제 취업하니, 뭐 언제 결혼하니, 언제 해나 이게 약간 관습적인 말이었어요. 맞아. 그냥 당연히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게 발달 단계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과거의 관습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없어진 관습들이 여전히 어른들께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압박으로 느껴지는 거고 근데 가족들이 모두 모였는데 다들 나를 쳐다보면서 애는 언제 낳니?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가 맞아. 어떤 문제가 있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부적절감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내가 이 공간에서는 잘못된 사람 혹은 적절치 않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적절감을 느끼게 되면 내가 그 공간에 있고 싶겠어요? 그렇지. 안 있고 싶겠죠. 그러니까 명절에 자꾸 안 가겠다, 안 내려가겠다, 갔다 오고 나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오늘 본 사연처럼 최근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결혼하는 딩크족 부부도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딩크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이게 무슨 영어인지 뭐 합성어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DINK인데요. D, 더블 I, 인컴. 인컴, 곧 수입은 2배. 둘이 벌으니까요. 대신 and no, kid, I. 그래서 아이는 없어. 대신에 둘이 맞벌이를 하니까 수입은 2배. 그래서 아이 없이 맞벌이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합쳐서 딩크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새 딩크족 굉장히 많죠. 그 얘기는 뭐냐? 맞벌이를 하고 대신에 아이는 낳지 않겠다. 이런 부부들이 많은 건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조류의 특징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힘들거나 혹은 너무 그 경제적으로 압박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부의 자유를 만끽하겠다.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압박이 너무 커요. 이게 불안한 거죠. 우리의 미래는 둘이 벌어도 힘들어. 거기다 우리가 누군 어떤 생명을 책임져야 돼. 이건 우리의 분수를 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세 번째로는 요새는 이제 요 딩크족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M세대라 그래서 자기만의 독방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갖고 출생한 첫 번째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뭐냐면 나의 개인 공간, 나의 자유, 또 나의 인생에 대한 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 이런 부분을 누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거나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 높은 수위의 압박이 들어오면 이게 침범이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고통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이걸 극복의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내가 왜 굳이 이걸 극복까지 해야 되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문을 내가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어른들이 볼 땐 아유 말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들은 이들의 삶과 이들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 어쩌면 이건 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이들이 자기 일을 보호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연자의 경우에는 결혼 당시에 처음부터 아이를 안 가지겠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를 가지기 조금 망설여진 게 언제 무슨 특별한 계획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계기가?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늦게 결혼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육아하는 것도 보고 근데 제가 아이는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낳고 싶은 생각은 들었지만 주변을 보니까 좀 다 힘들어 보이고 그렇고 제가 아기를 낳고 지금 나서 이제 언제 학교를 보내면 그렇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좀 약간 아찔할 때가 좀 많아서 그래서 좀 제 삶을 사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젊으면 차라리 할 수 있어 하는데 네네. 좀 늦은 나이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이 딩크족으로 사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이 결혼 전부터 부부가 합의해가지고 딩크족으로 이렇게 살면서 뭐 강아지 키우거나 뭐 고양이 키우거나 뭐 이렇게 잘 살다가 이 뒤늦게 뭐 이렇게 뭐 그 하나만 낳자 뭐 이러다가 뭐 싸우고 뭐 이러는 부부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혹시 제가 사례자분께 여쭤보는데 이 남편분은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좀 부담이 되실까봐 남편분이 얘기를 못하고 뭐 이런 분위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제가 자주 물어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간간히 그래도 혹시나 이제 확인차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끼리 잘 살자. 어, 아직 그런 마음이 그러시게요? 그냥 변치는 않더라고요. 아니, 다행이에요. 이게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부딪히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합의가 잘 돼서 딩크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로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앞서 장진택 기자도 잠깐 이야기를 해줬지만 딩크적으로 살자 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한쪽에서 애기 낳자, 아기 그렇죠. 갖고 싶어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큰 싸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원래 딩크로 살자라고 약속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한쪽에서 이 변경을 얘기한 경우는 다른 한쪽의 경우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이제 맞게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경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원래 약속했던 이 경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으로 나는 거기에 따라 맞춰서 뭐 적금이 됐건 미래가 됐건 현재가 됐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데 이 한쪽에서 다른 경로로 갑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새 특별히 젊은 세대, 지금 30대나 40대 초반 또 40대 중반까지 있는 이 세대들은 예상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하는 세대예요. 일종의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했던 이 약속을 깨 배신감이 있겠죠. 두 번째, 갑자기 달라진 경로를 제시한다는 건 우리 인생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되거나 예정된 구조가 망가지게 되면 이 망가진 구조 대신 또 다른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흔히 심리적 아노미라고 하는 정신이 혼란하고 내 인생이 뭔가 부족해진 것 같고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감정들이 막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다툼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너는 나에게 왜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어겼는지, 반면 이쪽에서 아기를 갑자기 낳자고 했던 쪽에서도 나도 이럴 줄 몰랐는데 나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관계가 극화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댁이 지금 이남 1년대 차남 댁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셨고 그 위에 있는 형님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의 아이들이 와. 그러니까 외손주가 와요. 네. 근데 그걸 보면 친손주를 지금 갖고 싶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남편분도 42세에 결혼해서 지금 8년 지났으면 네, 50인데 네, 네. 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은 이 손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버릴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계속 근데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이제 명절 때 가게 되거나 때로는 전화를 드리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근데 유독 저한테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있을 때는 별로 말씀 안 하시다가 명절 내려가면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나 전 부칠 때나 막 이럴 때 계속. 어떠니? 그래서 슬슬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은 드려요. 그러게요. 저희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는 말씀은 드려요. 아니 가만 보면 이런 집들이 있어요. 아니 둘이 같이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저희 집 아닙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 그러시지 않아요. 근데 남편한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이걸 다 며느리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것도 사실 저는 잘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일단은 출산의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낳아본 적이 있는 분이고 이제 낳게 된다면 며느리가 낳게 되니까 이런 첫 번째 당사자에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머니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왜 안 낳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우신 분이라 제가 볼 때는 참 다행이다. 막무가내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동시에 아들에게도 얘기를 하기는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들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또 자기 자식한테는 또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혼나거든. 혼나기도 하고 또 내 자식이 또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자식과의 관계는 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아무래도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내 며느리가 인격적으로 내가 얘기했을 때 그래도 아주 뭐 격하게 반응하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다 아시니까 모든 인간은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는 그래서 어머니도 제가 볼 때는 인격적으로 참 좋은 분이고요. 동시에 내 며느리가 인격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며느리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거기에 살짝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으로 자식에 대한 이기성도 살짝 들어가 있는 요 세 가지 항목이 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남편의 태도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시부모님의 압박을 남편이 풀어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먼저 우리 사례자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머니께서 설거지할 때 슬쩍슬쩍 야 어떻게 손주는 어떻게 소식이 없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솔직히 당황스러워요. 근데 네, 저희도 뭐 노력은 하고 있어요. 좀 기다리고 있어요. 돌려서 그냥? 네, 저도 직접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 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남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남편은 저한테요? 아니면 아니요, 어머니께. 어머님께? 뭐 그냥 엄마 그냥 저희랑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계속 희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 같으면 차라리 어머니 공장문 닫았습니다. 이제는 낳고 싶어도 못 낳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희도 뭐 생각은 하고 있는 그 얘기 뭐예요? 얘네들이 생각이 있구나. 노력하는 가능성이 있구나. 계속 희망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아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며느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이 주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머니,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둘이 살고요. 대신 저희 둘이서 아이가 있는 것보다도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결정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어머니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맞아요. 내가 원래 이렇게 왜냐하면 아주버님이 제가 볼 때 왜 아주버님은 결혼을 안 하셨냐고요. 그래서 먼저 애를 낳으셨으면 우리 부담이 좀 덜 할 텐데 네. 또 아주버님은 아주버님대로 인생이 있으시니까 맞아. 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대신에 어머니 또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제3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경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남편도 사례자도 그래야 어머니도 덜 속상해요. 덜 기대해요. 오히려 지금의 삶을 충분히 축복해서 두 분이 잘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주시도록 아예 남편도 선언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 저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맞아. 그렇게 말씀을 아예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도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워낙에 좋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며느리에게도 함부로 섭섭한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수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아들에게도 그렇다 알았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입장을 선명하게 해야 상대가 헷갈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례자분도 너무 마음이 좀 유연하고 착하신 분이라서 단호하게 말씀을 어머니한테 못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맞아요. 충분히 그 마음 압니다. 그렇다고 아주버님한테 아주버님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세요. 이런 압박하시면 또 안 될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전에 기사 난 것 같은데 50 이후에 출산한 우리나라 전국에 50 이후에 출산한 사람이 18명이가 있더라고요. 그 대열에 끼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아이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안 낳겠다 생각이 조금 더 강하신 것 같긴 네, 한데 맞아요. 그 기적의 대열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은 아직 공장문 닫진 않았죠. 네, 아직 안 그러니까 조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해서 네. 아이를 주시면 낳을 생각은 있어요. 네,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더 커요. 근데 지금 본인도 둘러대는 건 아니에요. 본인도 아이를 가질 생각은 있는 거예요. 조금은 예. 있어.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도 그냥 이렇게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딩크족이에요. 저는 아기를 안 낳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충격 받으시니까 그냥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죠, 교수님? 솔직하게. 글쎄요. 이렇게 애매하게 지금도 입장이 애매하니까 부모님 주변에 있는 분도 같이 애매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니 내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 번도 노력해보지 않고 우리의 이런 가임기를 끝낸다는 건 너무 안타까우니까 생각이 있다? 그럼 시도해보시고요. 그렇죠.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예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도 안 헷갈려요. 본인도 안 그러네. 헷갈려요. 부모님도 안 헷갈려요. 그런데 저희가 자연 임신을 시도는 했어요. 근데 네네. 잘 생기지 않고 저희가 결혼 전에도 자연 임신을 하고 근데 굳이 시험관을 하지 말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네네. 자연적으로 하는데 좀 잘 안 되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더
좀 힘든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방법은 있네요. 네. 시아주머니께 적극적으로 좋은 여자분을 자꾸 소개해서 저기 선배님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것만이 우리에게 늘 주어진 것인가? 맞아.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 원래 옛날 같으면 자연스럽게 아프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네. 세상은 바꾸어가며 고쳐가며 선택해가며 그럴 시공간이 많이 주어진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의 결정이 본인도 애매하잖아요. 제가 한번 나이가 여쭤볼게요. 너무 예. 나이가 젊었으면 나으시겠어요? 나이가 어렸으면 어렸으면. 네, 어린다면 어렸으면. 그게 근데 몇 전- 살이에요? 35. 아니야 40대 한 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40대 이제 후반인 거죠. 네. 그러면 아이를 갖고 싶다 혹은 낳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네.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낳고 싶다. 네. 100점 중에 과연 사례자의 점수는 두구두구두구두구. 60. 60. 50 반을 넘었네요. 넘네요. 근데 50 넘었네. 그러면 이 질문을 남편에게도 해주세요. 하셔서 우리가 시가에 가서 혹은 뭐 우리도 친정이 있으니까 양쪽 부모님 다 원하고 간절하시겠으나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두 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 남편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보, 당신은 지금 우리가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게 100점 중에 지금 몇 점이야? 그러면 남편의 점수도 있겠죠. 평균값을 내보세요. 50점 미치면 이 부부는 아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평균값이 뭐 50점이 넘어간다 그러면 남편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죠.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시도를 할까 말까?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뭐 한다 안 한다 결정 내리시겠죠. 네. 그러면 그 공이 남편에게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공에 대한 결정을 한 다음에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들도 말씀드리고 며느리도 같이 앉으셔서 대신에 아들이 얘기를 하셔야죠.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 그 혈육은 아들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또 그 친손주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부부의 결정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부부도 좀 자유로워지시고요.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은 현대 과학의 의수를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후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 18명이다. 18명 중. 이제 네가 19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네. 희망은 늘 그러하니 잊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남은 생애가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만약에 못 받아들여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떡하죠, 아니 교수님? 근데 보세요. 어머니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보니까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이 며느리를 얼마나 예뻐할지가 제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좌절이라는 건 말이에요. 때로는 최적의 좌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분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고 또 가질 수 없고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설명과 관련해서 어머니께서도 이제는 안 되는구나라고 마음을 가지시는 게 잠깐은 섭섭하지만 어쨌든 평생 한 번의 문턱은 넘어야 될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일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결정을 하죠. 모든 결정은 부부가 하는 겁니다. 네. 대신 부모님께는 통보를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방법이 있겠죠. 어머니 많이 기다리시고 섭섭하시죠. 그런데요. 저희가 일이 되었고 일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많이 속상하고 섭섭하시겠지만 제가 손주 역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여전히 사랑하고요. 전 어머니의 이런 인격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니 저희 함께 정말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잘 지내기로 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사랑합니다. 이런 것만 하시고 네. 그러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많이 됐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긁어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돼서 이번 명절에 네. 꼭 한번 해볼 거예요. 주위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했다고 그렇게 할까 했다가 네, 맞아요. 잘못되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때 말할 당시에는 이걸 잊을 수 있으니까 네. 말하기 직전에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시 보기로 보시고 네. 그다음에 교수님 얘기한 거 네, 네, 네. 기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맞아. 네네. 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렇거든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가족들 다 모이셨어요. 오늘 추석인데 다들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네, 저희 아까 배웠잖아요. 추석 때 하지 말아야 될 말. 네, 잊지 마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